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일요일 서명될 예정이고 서명 직후 호르무즈 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화상회의와 전자서명 형식을 활용할 걸로 예상된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14일에는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14일은 아니지만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은 더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بخواد تعیین تکلیف بشه از نظر ما تنها شیوه رقیق سازی اونها هست در داخل ایران.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 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 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이어질 거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G7 일부 국가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힘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오만만에서 미군 공격으로 자국민 선원 3명이 숨진 인도 정부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 항의 전화를 하고 인도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사흘간 2차례 부르는 등 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루비오 장관과 통화해 걸프 해역에서 미 해군의 공격으로 인도 선원 3명이 숨진 사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며 상선에 대한 이런 치명적 공격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만만에서 팔라우 선적 세테벨로호가 미군 공격을 받아 인도인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고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짐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 함을 주워온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부실 관리로 선거 체계를 붕괴시킨 선관위가 뒤로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돈잔치를 벌였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선관위가 올해 편성 예산을 초과해 100억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작 선거관리 예산은 배정액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며 대체 무엇을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선관위가 또다시 셀프 조사를 선택하더니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의 밥친구인 위철원 직무대행을 앞세웠다면서 이는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즉각 멈추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밥친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초래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부정선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요구 등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붙기 시작한 당권 경쟁에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녹록지 않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도가 7%포인트 하락해 57%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대체로 여당이 승리했지만 일부 핵심 승부처를 내준 데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건데 우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정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데에 이어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도 정 대표는 빠지고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하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이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칫 지지층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원구성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조작기소 특검법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란 비판 속에 민심 위반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본인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전국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성숙 장관을 2기 내각의 총리로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인적 쇄신 작업으로 국정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며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 폭풍이 잦아들고 유럽 순방을 통한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지지율이 반등할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며 민생 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지지율 향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어제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북러 사이의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우선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해 베이징 방문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했던 딸 주애가 정작 평양 안방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행사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상외교 본질에 집중하려 했을 거란 분석과 함께 세습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순간 레드카펫 위에서 시 주석을 기다린 건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따뜻이 맞이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양 정상은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은 물론 각종 부대 행사도 빠짐없이 함께하며 공항 환송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스킨십을 이어가면서 최고 수준의 의전이 연출됐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며 조중 친서는 위대한 사육사를 아로새기며 길이 무궁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도 일정마다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을 전담 수행하면서 모처럼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행사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에선 베이징 도착과 출발 과정에서 남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정통 외교 관례를 따르고 정상외교 본질에 집중하려 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의 미동행은 아직 후계자 공식의 단계가 아닌 만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슈 분산의 사전 차단을 통해서 북중 관계 강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중국 측의 외교적,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체제로서 사회주의 국가란 공통 분모를 갖고는 있지만 중국에도 북한의 4대 세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권력 세습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이번 시진핑 방북도 김정은으로서는 김주의 문제로 좀 아픈 대목이다. 후계자 조기 부각의 속도 조절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주애가 아직은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담당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고유가와 정부 보조금 확대로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가 부쩍 늘었지만 정작 판매 실적은 수입차들이 가져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테슬라의 모델 Y가 처음으로 국내 모든 차종을 제치고 월간 판매 1위에 올랐고
중국 업체들도 한국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현대차나 기아가 아닌 테슬라의 모델 Y였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만 8,762대가 팔리면서 2년 넘게 1위를 지켜온 기아 소렌토를 제치고 국산 수입차를 통틀어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단일 모델이 월간 판매 1위에 오른 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눈을 돌린 데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들여온 모델 Y 가격이 보조금을 포함해 3천만 원대 후반대까지 낮아진 덕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내 도입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역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는 4만 5천 대가 넘어섰고 수입차로는 처음 연간 판매 10만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강호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공략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BYD는 지난 4월 국내에서만 2,023대를 판매했습니다. 국내 진출한 일본 브랜드 3곳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BYD가 SUV 전기차 가격을 4천만 원대로 끌어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를 표방하는 스웨덴 폴스타는 물론 현대차 역시 아이오닉 가격을 낮추는 등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절반가량을 테슬라와 BYD가 가져가면서 정부 보조금이 외국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선정할 때 국내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최소화한다 아니면 주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차 등을 좀 더 크게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춤했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되살아난 가운데 이번 정부의 보조금 개편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켜낼 실질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미 시장에 나온 최첨단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중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I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제 반도체나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AI 모델 자체가 전략적 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미국의 엔트로픽이 지난 9일 발표한 첨단 AI 모델 2개입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 취약성 탐지와 보안 분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적대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정부와 금융의 핵심 시스템이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We care deeply about national security. We always have as a company. One of our first hires before we started doing a business was the team under me that studied things like biological weapon risk and then cyber risk. We knew the stakes of what was coming.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별도로 안전장치를 붙이거나 15개 나라의 핵심 파트너들에게만 접근권을 허용하는 보안책을 마련한 뒤 출시했습니다. 한국에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일부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사흘 만에 AI 모델들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사용자의 국적을 가려낼 수 없는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결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국가안보 체계가 강화될 때까지 몇 주간 차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나온 AI 모델이 정부의 개입으로 아예 가동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I용 반도체나 제조 장비를 넘어 이제 AI 모델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쓰던 AI 모델이 언제든 차단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가 최근 잦은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현지에 나가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자 신청인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접속자 수가 많아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 접속 대기 안내 문구가 뜹니다. 어렵게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뜨지 않아 아예 로그인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광 비자인 이스타를 제외하면 미국 비자는 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예약이 오직 이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보이는 것처럼 비자 신청을 위한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서 비자 인터뷰 예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거기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저희가 기타 중요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예약을 하려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일을 하나 맡으면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예, 예약 자체가 안 되니까. 어저께도 내가 집에 가서 2시까지 했어요. 2시까지 한 명을 받듯이 했는데 돈만 냈어. 이러다 보니 당장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해야 할 노동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미리 발권을 해놓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은 5명 정도는 출장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달 뒤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숙사 계약을 할 때 기숙사 측에서는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서 비자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뭔가 인터뷰가 계속 미뤄지니까 좀 답답하고.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며 원인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긴 어렵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하루에 1명 이상이었는데요. 정부가 10년 안에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9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9년 사이 무려 45%나 늘었습니다. 재작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건데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숫자를 4.2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예방과 자살 징후 포착, 치유와 회복의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 부검과 사망자 정보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더 많은 자살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AI에게 심경을 토로한 뒤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도 병행합니다.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 기준이 필요성, 그리고 방향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원인 1위인 정신과적 문제 가운데 상당수가 학업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교육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것을 완전히 제도로 만들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으로 확정짓기까지는 조금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체육과 예술 교육으로 자존감을 고취한다거나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으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 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대책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됐죠.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보통 6월 말이면 시작되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달라진 호우의 특성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군산과 서산, 산청 등 전국 15곳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례적으로 여겨졌던 폭우가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년 동안 관측 기록에서도 비 오는 날은 줄고 비가 내릴 때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가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내리기보다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강수량은 평균보다 좀 적었는데 강수 일수는 역대급으로 적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가량 증가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극한호우가 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른바 슈퍼CC 현상으로 강한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극한 강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국제 연구에서는 전 세계 연 강수량의 절반이 단 12일 안팎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총 강수량보다 강수 강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침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배수 능력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이 평균 강우 강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얼마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냐, 얼마나 강하게 내리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올해 장마 역시 얼마나 많이 혹은 길게 내릴지보다 한 번에 얼마나 강하게 쏟아질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극한호우로 단시간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장마철이 오기 전 이런 호우 특성에 맞는 피해 예방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오현규 선수는 바로 회복하면서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현규의 결승골. 천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현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정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맞춰 유통업계도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평일 오전 경기와 역대 최장기간 열리는 이번 월드컵의 특징에 맞춰 주류업계와 치킨, 편의점, 또 백화점까지 다양한 유통업체가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한 맥주 회사가 서울 강남에 마련한 월드컵 행사장.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직접 공도 차보고 있는 힘껏 소리 높여 응원하며 월드컵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일단 선수분들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른 주류업체 역시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하지만 이번 월드컵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늦은 밤까지 거리 응원과 치맥 문화로 상징됐던 과거와 달리 대표팀 경기가 평일 오전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오프라인 응원전보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과 이벤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표팀과 선수들의 굿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된 굿즈를 살 수 있고 라커룸이 재현된 공간에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축구 관련 용품에 집중하고 있다면 식품업계는 월드컵 햄버거 세트와 커피 등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먹거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업계는 치킨과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음료 브랜드와 함께 서울 홍대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경품으로 골넣기 게임 등을 진행하며 월드컵 소비 수요 선점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편의점도 월드컵 시즌에 맞게 마케팅을 하니까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실감이 가네요. 과거 월드컵이 치킨과 맥주에 동무되었다면 이번 월드컵은 편의점과 간편식, 백화점까지 가세한 종합 마케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경기와 길어진 대회 기간 속에 월드컵 특수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나들이 하신다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당분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됩니다. 화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까지 그리고 그 밖의 지방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1.2도, 청주가 22.7도, 대구가 20.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